구독자분들한테 이제 소개해주고 싶은 부분이 의사분과 상담하고 좋아졌던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네, 있어요. 그 부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총 한 4-5분 계셨던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분이 의사만요? 의사만. 네. 아, 분야가 다 다르죠. 네. 한 분은 이제 캐나다에 계신 한국 분이세요. 네. 그분이 그 20년째 당뇨를 앓고 계셨고 또 선후배가 내분비과 이제 의사들인데 그래서 20년 동안 그 선후배들이 얘기하는 대로 약 처방받고 네. 생활하고 그리고 이제 혈당 조절을 한다고 해서 저탄고지도 하셨고 네. 근데 문제는 네. 식이장애가 오셔서 폭식을 엄청 하니까 폭식은 혈당 조절에 최악이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관리가 안 되고 살은 더 찌고 난 당뇨가 있는데 난 또 의사인데 물론 네. 이제 그분은 내분비과가 아니고 한의원 네. 그거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인이 많이 있었겠죠. 네, 근데. 주변에 네. 이제 의사 동료들이 있으니까 네. 선후배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이 자꾸 안 좋아지니까 제 유튜브를 보고 저를 찾아오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프로그램이 최대 한 달만 제가 하고 졸업을 시켜요.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네. 평생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러한 것들을 이제 가르치거든요. 네. 저랑 하면서 폭식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고 그리고 숙면하게 되고 그리고 체지방도 점점 빠지게 되고 네. 한 달 동안 하면서 당뇨가 완치된 건 아니고 네. 개선됐죠. 체지방이 빠지면서 내가 음식도 갈망도 조절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평생 하면은 네. 6개월, 1년, 뭐 5년 하면 당연히 당뇨가 완치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지도를 해드렸는데 제가 그분이 처음 왔을 때 강조드린 말이 있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의사다 보니까 어떤 과학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좀 잘 아시잖아요. 네. 기존에 갖고 있는 개념들은 좀 내려놓으시라. 네. 내가 얘기한 거에 먼저 좀 집중해봐라. 네. 그걸 좀 저랑 같이 이렇게 협의를 했죠. 네. 그래야지 내가 뭔가 지도를 하고 그분이 따라올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계속 반론하고 하면은. 네, 그래서 그분은 이제 감사하게도 의사분들이 쉽지는 않아요. 자기가 의사인데 그쵸. 그 의사도 아닌 뭐 무슨 대단한 대학교 나온 사람도 아닌데. 네. 근데 이 사람이 계속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막 후기가 막 나오니까 영상에서 막 증거 제시하고 있으니까 네. 고객분들이 막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찾아온 거죠. 그분들은 이제 열린 마음으로 저한테 오신 거겠죠.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삶의 질이 엄청 좋아졌죠. 그분들은 엄청 놀라지 않으세요? 놀라세요. 의사분들이 똑같이 하신 말씀이 네.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도대체 어디서 배웠냐고. 나 배운 게 아니라 저는 잘할 수 있는 게 이 분야와 저 분야를 공부하면서 이걸 연결을 시켜요. 제가 하나의 답은 없잖아요. 네. 다양한 요소들이 우리 몸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양한 과학 분야를 공부를 하고 이걸 다 연결을 지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답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캐나다에 있으신 저희 제자님 거기 계시죠? 네. 공부도 공부인데 습득한 지식을 자신의 생활에 녹여내는 능력이 또 탁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론을 실생활에 녹여내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선스티님은 그걸 가장 잘하는 분 중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9시에 자고 있죠. 친구들이 막 욕하고 난리 났어. 뭐 하는 거야? 참 그게 신기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연구를 분석하고 실생활에 적용시키는 과정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이 좀 뭐 있으실까요? 예를 들면 햇빛 관련돼서 네. 우리 뇌에서 BDNF라는 네.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 BDNF는 뇌의 신경세포들 연결을 강화해요. 네. 보호해주고 네. 뇌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네. 또 기분도 좋게 해주고 집중력도 좋게 해줘요. 네. 근데 제가 주말에 시간 나면 책을 보거든요. 네. 근데 책을 볼 때 이러한 연구가 있으니까 그러면 햇빛을 봐야 돼. 그러면 네. 제가 책을 주로 보는 곳이 카페 가서 봐요. 네. 햇빛이 잘 드는 그런 네. 카페를 찾아가서 읽어요. 그래서 뭐 집중력이라든지 내 기분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체크를 해요. 그게 한 번이 아니라 매주 계속해서. 그리고 안 해보기도 해요. 그래서 집에서 읽다든지 아니면 다른 카페에 갔는데 빛이 없는 공간에서 한다든지. 그랬을 때 확실히 집중력도 좋아지고 뭔가 기분도 좋고 컨디션도 좋고 막 이러한 것들이 이제 데이터가 수집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내가 이제 앞으로 실생활에 녹이려면 책을 볼 때 햇빛이 있는 곳에서 보자. 공부를 할 때 햇빛이 있는 곳으로 보자. 네. 예를 들면 스터디 카페 보면은 창문들이 다 블라인드 쳐지고 네. 어둡잖아요. 네. 그게 조금 안타까워. 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학생이다 싶으면 공부를 할 때 꼭 햇빛이 잘 드는. 그렇다고 해서 막 직관적으로 햇빛을 막 내리쬐는 그런 데 안 있어도 돼요. 네. 내가 여기 있지만 저기 창가야. 어느 정도 빛이 이렇게 들어와. 그러면은 충분히 BDNF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셨죠? 반복 재현이라 그래요. 재현 반복. 재현 반복. 재현.
계속.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네. 제한 반복. 네. 뭐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찬물 샤워. 네. 예전에 막 찬물 샤워하면 도파민 올라온다고 막 지금도 그런 많이 영상 얘기 그래요? 나오죠. 네. 근데 저는 그 찬물 샤워의 이점이 그 갈색 지방에서 열을 막 발생시켜요. 네. 그러면 체중 감소에 도움을 줘요. 내 네. 지방 대사를 더 원활하게 해주죠. 음. 그래서 저는 그걸 갖고 그래? 그럼 내가 운동 전에도 해보고 운동 후에도 해보고 운동 퍼포먼스가 어떻고 운동이 끝난 후에 회복력은 또 어떻고 내 체지방 빠지는 속도가 또 어떻고 물론 제가 처음부터 4%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매일 360을 4%가 아니라 5%도 있고 가끔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그 다음날 살짝 찌지만 또 하루 이틀 지나면 다시 원위치 되고 네. 근데 그 하루 이틀이 내가 찬물 샤워를 하는 거랑 그렇지 않는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실험도 해보고 그래서 그러한 이제 연구 결과를 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적용을 하죠. 찬물 샤워는 그래서 여름에 하지 않고 겨울에 네. 30초만 아. 30초만 네.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건 또 관심인 것 같아요. 음. 관심이 많고 그죠. 흥미로워 하니까 재밌어요. 예. 네. 그걸 재미있어 하니까 이제 연구한 거를 바로 실생활에 네. 재현 반복해보고 네. 예. 그런데 결과는 너무 좋고 네. 그러니까 나의 삶의 질이 더 좋아지고 그리고 또 몸이 네. 실험하기에 딱 최적화된 네.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4%니까 좋을 때는 또 확 좋아지고 안 좋은 거 딱 티 나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딱 몸이 완전 데이터 수집하기에는 너무 최적화되어 있는 거죠. 아. 빨리 수집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그러니까요. 이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또 좋기도 하네요. 그죠. 네. 선스티님과 반대로 자신이 믿고 있는 거를 널리 알리지만 실행은 전혀 하지 않는 분들도 전문가들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뚱뚱한 의사라든지 맨날 술 먹는 트레이너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모순적이죠. 네. 근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뭐 예를 들면 연구 논문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네. 나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 결과를 갖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해봄으로써 나한테는 통할지언정 이 사람한테 통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변수들을 찾아서 또 연구하고 공부해서 이 사람한테 적용할 수 있는 뭔가 프로토콜도 만들어줘야 된다. 네. 공부할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근데 본인이 과체중이면서 뭐 음식이 어쩌고 건강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한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도 그걸 만들 수 없다는 거고 하지만 본인은 의사야. 네. 의사 가운 입고 과학 논문 연구에 대해서 막 맞어. 제시를 해. 근데 사람들은 그걸 신뢰하잖아요. 네.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후광 효과라고 해요. 심리학적으로는. 옷 잘 차려입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왠지 있어 보이거든. 네. 성공한 사람 같고. 그래서 네. 사기꾼들이 항상 옷을 잘 입고 한 달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그 월세에서 뭐 산다고 막 네. 그런 영상들 많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후광 효과에 너무 빠지지 말고 네.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무엇을 제시하는지 스스로가 그 지식을 갖고 제대로 된 결과를 얻어내고 있는지 그리고 타인을 도와서 변화시킨 결과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저도 온라인에서 이런 제 관심사가 이쪽이니까 이런 분들 많이 보지만 제가 제일 꼴 보기 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일종의 약간 선민의식이랄까요? 은근히 이제 우월감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극단적인 방식 일반 사람들이 따라하기 어려운 식단을 보여주면서 나는 이렇게 먹어 너네는 아마 못할걸? 약간 이런 관점. 그리고 정크푸드 먹으면서 술 마시면서 나는 이렇게 먹어도 몸이 좋아. 그 사람 저보다 체지방률이 맞아요? 대한민국에 없을걸요. 네. 그러니까 너네랑은 나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약간 이런 우월감의 표현으로 약간 그런 사용하는구나. 그걸 네. 이용하는구나. 그런 게 참 보기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라고 하면은 분명히 개인적으로는 저 사람이 틀린데 하지만 커뮤니티나 뭐 영상 댓글에 보면 그 사람이 좋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런 걸 하면은 나도 모르게 이 집단에 소속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쉽게 반대하지 못하죠. 반대하지 못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집단에 소속되길 원하는 그런 갈망이 있거든요. 그렇죠. 제대로 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한번 반문해보는 거야. 아니, 저 사람 저러는데 왜 지금 체지방이 지금 체중도 많이 나가는데 왜 지금 이게 안 좋다고 하고 이것만 먹으라고 하고 있지? 본인은 그게 안 되면서. 근데 심지어 나보다도 저 사람은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네. 그리고 커뮤니티에 있는 얘기들은 듣지 마시고. 그렇죠. 그걸 굳이 막 표현할 필요는 없지만 네, 개인적으로 해봐도 되는 거잖아요. 본인 생각을. 네. 그리고 댓글 같은 거는 뭐 최대한 멀리하고 어차피 남의 의견입니다. 네. 본인의 의견은 본인하고. 인스타그램, 유튜브 보면은 진짜 사짜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은데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그럴듯하다는 거예요.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진짜 전문가고 가짜 전문가. 예를 들면은 예. 커피에 원두 콩을 태우면 벤조피렌이 나온다. 그래서 커피를 많이 마시면 벤조피렌은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암에 걸린다.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해석하는 훈련이 일반 사람들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그런 훈련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편향되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것들 계속 체크하면서 저 스스로도 편향되지 않게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중이고 제 인스타그램에서도 그러한 얘기들을 많이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전달해드리고는 있죠. 이건 이제 결국 답이 나온 것 같은데 진짜 전문가 그리고 가짜 전문가 이걸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딱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연구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가. 네. 그리고 그 지식을 갖고 본인한테 적용시켜서 좋은 결과를 얻었는가. 네. 그리고 타인의 삶을 변화시킨 증거가 있는가. 이 세 가지 기준점을 갖고 그 사람을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전문가, 가짜 전문가를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좋은 얘기 같아요. 지금 이야기 나눈 것 중에 뚜렷한 뭔가 정답이 아니라 오히려 더 헷갈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영양이랑 건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네. 딱 OX가 아니라 흑백이 아니라 회색지대가 훨씬 더 많잖아요. 네. 이런 관점도 있을 수 있고 저런 관점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왜 그러냐 이런 게 아니라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해석할 거냐 그런 거에 따라서 뭐 수백 가지 관점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키토 바이옴도 사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딱 그런 제시를 못하는 이유가 그럴 수 없잖아요 사실. 네. 그죠? 오히려 그게 저는 나쁜 거죠. 사기꾼인 것 같은데 사기꾼들이 하는 방법. 그래서 복잡하게 느끼실 그런 심정은 이해도 하지만 사실 그게 당연한 거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도 키토를 시작하시는 분들 혹은 키토 바이옴을 조금 실천해보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떤 부분부터 시작하면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우선 일반적인 키토식을 보면 음식 양이 좀 섭취량이 높아요. 지방도 많이 먹고 단백질도 많이 먹잖아요. 네. 젊은 사람은 괜찮을 수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키토를 할 때 본인의 적정량을 찾는 것부터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버터 몇 그램, 뭐 단백질 육류 몇 그램,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아보카도 이렇게 먹었을 때 한 요 정도만 먹어도 난 충분해. 근데 다른 사람은 이거보다 더 많이 먹으래. 네. 그렇게 해서 더 많이 먹지 말고 내 배에서 보내는 신호가 있잖아요. 네. 그 신호에 귀를 기울여서 이 정도면 나한테는 딱 적정량이다라는 것들을 재현 반복하면서 찾아보시는 거예요, 우선. 네. 그리고 그래서 그 적정량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키토를 시작을 하든 키로바이옴을 처음 시작을 하시든 적정량을 찾기 위한 그 과정을 잊지 말고 꼭 첫 번째 순위에 둘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내가 어떤 뭐 키토든 키로바이옴이든 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 한 달 기간 동안 했다. 거기에서 음식 갈망이 왔다 하면 분명히 음식의 다양성을 좀 더 추가하는 게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음식 갈망 중에서도 예를 들면 뭐 밥이라든지 과자라든지 이런 게 있다. 그럼 과자도 내가 가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소량 먹을 수 있게끔 계획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먹잖아. 네. 우선은 만족감은 있잖아요. 네. 만족감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갈망이 좀 사그라들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 이거는 딴 사람들은 그거 절대 먹지 말라고 하는데 절대 먹지 말라는 것은 우리 인간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네. 내가 먹고 싶지 않아도 이 환경 자체가 먹을 수 있는 환경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눈으로 보는 것은 곧 먹게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표현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앞에 치즈케이크 있어. 그럼 나도 모르게 손이 가요. 저 영상 편집하다가 폭식장에 관련돼서 과자, 빵, 도넛, 케이크 이렇게 하다 막 자료 찾다 보면 나도 그거 먹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음식 갈망을 줄이기 위해서는 좀 즐기는 관점에서 식이장애를 유발하지 않는 목적을 두어서 한두 번씩 섭취하는 거 그건 나쁜 거 아니니까. 항상 나쁜 거는 끊임없이 먹는 게 나빠. 그것만 주의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키워드가 재현 반복으로 약간 정리가 되는 느낌이에요. 그것만이라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가 또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끝날 때 결국엔 재현 반복 내 몸 안에서 보내는 신호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자. 섭취량을 조절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요. 그램 수를 체크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자기 적정량을 그냥 눈으로 체크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그램 수까지는 체크를 한 적은 없거든요. 문제가 생긴 적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램 수를 체크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말씀 들어보면 어떤 게 좋을까요? 우선은 그램 수를 재세요. 그리고 그게 며칠 몇 주 하다 보면은 눈대중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그램수를 잴 필요 없이 이 정도면 나한테 적정량이니까 그걸 아세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종의 트레이닝 과정이 되는구나. 네, 그렇게 저도 이제 제 고객들한테 세션할 때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세션 받았던 분들 중에서 중학생 아이 말씀하셨고 네. 의사분 말씀하셨잖아요. 또 특별히 생각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있어요. 식이장애를 갖고 계셨는데 네. 그분은 칸디다 균을 네. 보유하고 있으셨어요. 근데 네. 그분이 케이크 소량 정도 네. 먹으면 그 칸디다 균이 번식을 해서 증상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막 우울감이 온다든지 엄마한테 뭐 이제 과한 행동을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근데 그분은 식이장애는 아니에요. 폭식을 한다든지 막 거식증처럼 막 안 먹는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소량 먹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밥을 먹고 점심을 먹고 간식으로 케이크 반 조각 먹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먹으면 그 설탕 때문에 칸디다균이 번식을 하다 보니까 피부가 엄청 안 좋아지고 막 술 취한 사람처럼 행동한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그분은 이런 생각을 갖겠죠. 남들은 이거보다도 더 많이 먹는데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나는 이런 것도 못 먹어? 그분은 또 치즈도 못 먹고 술도 못 마셔요. 그러면 취한 그 느낌이 와요. 발효한 음식들을 먹으면. 나는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그래서 계속 그런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네. 우울감이 생기고 우울증까지 이어질 수 있죠. 나는 왜 다른 사람하고 다르지? 그래서 심리적으로 우울증까지 와서 매일같이 충동. 저는 일지를 작성하게 하거든요. 네. 그 일지나에서 오늘은 진짜 하고 싶다. 총 있으면 쏘고 싶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예요. 네. 그분한테 저는 모든 분들 제자님들한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정신 그 심리 치료, 인지행동 치료를 제가 병행을 해요. 그래서 심리로 관리해드리는 법을 알려드려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평생 치즈도 못 먹고 술도 못 마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지행동 치료라는 것은 쉽게 설명하자면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전환하게끔 이렇게 이끌어내는 정신 치료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평생 동안 치즈 안 먹어도 되고 맥주 안 마셔도 되잖아. 근데 꼭 그걸 굳이 먹어야 돼? 라고 이제 가볍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네. 그분은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근거를 줘요. 실제 사실. 치즈를 평생 안 먹어도 건강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전혀 문제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계속 거기에 집착해서 거기에 관련된 부정적인 정보들만 계속 수집하다 보니까 우울감이 온 거야. 불안해지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때는 사실적 근거를 재평가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해요. 이게 뭐냐. 치즈를 평생 안 먹은 사람들 건강하고 인간관계 문제되지 않잖아요. 네. 그런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네.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치즈 뭐 맨날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네. 그걸 한번 생각해봐. 어머니 맨날 치즈 마셔요? 어머니 어때요? 건강해요? 좋아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도 항상 죄송해 하는 분이세요. 네. 어머니한테만 유일하게 막 뭐라 하고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잘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내가 평생 치즈 안 먹어도 되잖아. 그죠? 계기를 만들어주는 게 그게 사실 말 한마디지만 여기에 이제 어떤 집착하고 빠져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네.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끔 생각을 전환할 수 있게끔 접근을 해드려요. 하나씩 하나씩. 이거는 진짜 많은 그 세션 내용 중에 정말 일부분인데 그래서 그분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선은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더 이끌 수 있고 그걸 강화하고 유지할 수 있게끔 또 여러 숙제들을 내드리죠. 그래서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완전 완치됐어요. 그분은 하고 오히려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를 본인이 의아해할 정도예요. 아직 그분의 리뷰를 제가 영상 촬영을 다 했지만 업로드는 안 했거든요. 그분이 직접 목소리로 증거를 제시하니까. 그럼 그분이 완쾌됐다는 의미는 지금 뭐 케이크 먹어도 되는 건가요? 그거를 소량 정도 먹는 거 그랬을 때 칸디다균은 완치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개선은 됐어요. 좀 더 먹는다고 해서 술 취한 느낌이 난다든지 피부가 엄청 올라온다든지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의 가장 큰 문제는 칸디다균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 그러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수집해서 우울증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행동들, 생각들 그런 것들을 이제 긍정적으로 이끌게끔 하는 거죠. 기존에는 본인이 하고 있는 먹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이 정리되니까 지금은 뭐 만족스러운 식생활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고 그 일이 큰일인 것처럼 계속 만들어냈잖아요. 시나리오를. 근데 그러한 과정들을 이제 거치지 않으니까 심적으로 편하고 정신적으로 편하고 가장 힘든 것은 제 생각에 신체적 고통보다
정신적 고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은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완쾌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정말 인생이 변하는 경험을 하셨겠네요. 칸디다균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 네. 표가 있어요. 병원에 가서. 네. 그래서 저한테 이제 톡으로도 보낸 게 있는데 네. 왜 좋아지냐? 네. 생각 우선은 그분 또 이제 음식 갈망이 컸던 거죠. 근데 네. 먹고 싶지 않은데도 먹게 되는 거고 많이 먹은 건 아니겠지만 칸디다균 때문에 소량 내가 설탕을 먹으면 네. 그 증상들이 더 일어나고 칸디다균은 번식하니까. 그럼 여기서 가장 문제는 내가 음식 갈망을 줄이면 네. 그만큼 칸디다균도 개선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동시에 내가 심리치료를 통해서도 내가 가끔 만약에 먹는다고 치자. 네. 먹는다고 치면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을지언정 나는 왜 이거 먹고 조금만 먹었는데도 안 좋지라고 생각하기보다 뭐 조금 먹었는데 약간 조금 문제가 있구나 하고 그 정도만 생각하면 전혀 상관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그게 음식 갈망을 강화하는 트리거로 또 작용할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 단 거 땡기잖아요. 네. 다 내려놓고 더 이상 안 해 몰라 해라 모르겠다 하고 막 먹게 돼요. 이런 게 악순환인 거죠. 그 고리들을 하나하나씩 다 제가 끊어놓고 해드렸다. 단지 그러니까 식단만이 아니라 정말 종합적인 코칭을 맞아요. 하는 거네요. 네. 식단만 드리는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제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다이어트 관련된 이제 컨텐츠도 준비하고 계시고 계획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유튜브를 제가 오랫동안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유튜브를 다시 이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영상도 꾸준히 만들 계획이고, 그리고 제가 키로바이옴을 그 질병이 있거나 삶의 질이 안 좋으신 분들 위주로만 지도를 해드렸어요. 네. 근데 이거를 저는 다이어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만드는 중이고, 그거를 이제 앞으로 더 많은 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다이어트 관점에서 빠른 체중 그리고 부작용이 없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니까 추후에 나타나면 한번 제가 만들어내면 꼭 한번 참여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키로바이옴 관련된 책, 또 식이장애 관련된 책을 동시에 지금 집필 중에 있어요. 하나는 거의 다 만들어졌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뭐 팬덤도 없고 뭐 잘 모르니까 그냥 대기 중에 잘 되면은 그걸 이제 풀으려고 하는 거죠. 제가 그 선스티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숨은 고수, 약간 운동 고수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게 포텐셜이 있는데 뭔가 항상 뭔가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유튜브에서 고구마 관련된 컨텐츠가 지금 보니까 42만 조회수를 기록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나도. 그리고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에서 성장 호르몬 그리고 음식 중독을 주제로 한 릴스가 조회수가 거의 80만 되더라고요. 제가 유튜버 혹은 마케터의 입장에서 보면은 빵 터진 영상이 생기면 이제 그쪽 분야를 계속 파고들어서 계속 하면 되는데, 근데 그걸 계속 그러니까 하다가 망설이는 느낌을 꼭 받아요. 그 부분이 안타까우면서 이해도 돼요. 왜냐면은 선스티님이 어떤 사람인 줄 아니까 조금 더 바른 지식을 전달하고 싶고, 그러니까 그런 자극적인 소재, 어그로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사람들한테 의미 있고 더 좋은 것들을 전달해주고자 하는 그런 고민이 깊어지니까 항상 뭔가 이야기를 할 때 쉽게 내뱉지 못하고 고민을 한 단계, 여러 단계를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제가 얘기했을 때 혹시나 어떤 분들 중에서 오해해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본을 쓰더라도 시나리오를 구성하더라도 오해 소지가 최대한 없게끔 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편향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 논문들을 봐요. 뭐 어떤 음식이 좋다 하면 안 좋다는 연구도 봐요. 근데 그게 보면 시간이 엄청 또 오래 걸려요. 맞아요. 저 혼자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심이 딸리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그런 고민들이 이제 선스티님의 활동 속도를 좀 더디게 만들기도 하지만 또 지금의 선스티님을 있게 한 특성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공부는 계속 했기 때문에 뭐 한 3년 전, 4년 전에 비해서는 지금 더 많은 걸 알고 더 많은 분들을 가르치고, 그 3, 4년 전에는 뭐 우울감이 있고 그러신 분들을 제가 지도를 못 해드렸지만 지금은 뭐 물론 그 우울감이 거의 식이장애하고 연관된 우울감이 있으신 분들, 그러한 분들을 이제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은 이제 갖춰져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발전하니까 그만큼 더 많은 분들을 좀 더 이렇게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 알진 못하지만 선스티님이 갖고 있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데 대중들한테 아직 표현을 많이 못하신 것 같은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튜브. 이번 이제 방송이 계기가 돼서 더 많이 대중들한테 노출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특정 음식을 선택할 때 너무 극단적으로 선택하지 않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극단적으로 선택할 경우에는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 식이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요. 식이장애가 온다고 하면 지금 갖고 있는 증상들이 악화될 수 있고 없었던 증상들까지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보다도 좀 더 유연하게 사고해서 선택하는 거. 그러면 좀 뭐 불안함도 덜하고 스트레스도 덜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결과가 얻었을 때 그걸 장기적으로 가질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조화롭자 우리 조화롭게 음식을 바라보고 건강을 바라보자. 좋은 말씀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